아이. 왜 이렇게 오래 아, 정치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감개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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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동을 지금 여전히 느끼는 중, 여진을 계속 느끼는 중이에요. 음미하고 있군요. 감동의 여진을. 네. 우리 또 도시빈민 얘기를 했더니 도시빈민 출신의 대통령이 또 배출이 되고 네. 얼마나 또 이제 감동적입니까? 네. 이것이 또 역사의 하나의 현장이고 네. 우리가 그 중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도시비민 그 프레임 미는 거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 나도 서사가 있다. 나도 서사가 있다. 깜이 되느냐? 그렇지. 나도 깜이 됩니다. 나도 그렇지. 빈민이었습니다. 그렇지. 네. 헛소리 하지 마. 자, 오늘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은 보통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대가 크잖아요. 예. 그 정부들에서 이제 어떻게 국민의 기대를 채워주려고 노력했는가. 그 역사를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으로 개혁 막 했던 거 네. 한 번씩 돌이켜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예. 첫 번째 주말입니다. 행복해요. 그래, 좋아요. 진짜 내 나라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내 나라 대한민국. 네. 내 나라 대한민국. 그전에는 뭔가 내 나라 느낌이 안 내 나라 났거든요. 느낌이 아니었어. 약간 돼지강점기 같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일체감정기. 일제강점기, 돼지강점기. 역사의 어떤 이 수레바퀴가 뒤로 돌아갔던 잠깐의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독 한국 정치사를 보다 보면 각 대통령마다 자기 이른바 이제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어떤 업적 이런 거를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반대 정치 세력에서는 깜짝 쇼한다. 쇼통이다. 쇼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요. 네. 쇼잉 혹은 깜짝 쇼가 필요할 때가 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한국 정치사랑 이걸 겹쳐보면 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한 게 이제 나라가 일단 한번 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일단 식민지 어떤 그런 그게 진짜 적폐지. 공화국 역사가 없잖아. 잔재, 친의 식민지 잔재 싹 다 갈아엎어야 되죠. 전쟁 났습니다. 그렇죠. 전쟁 이후 조루 먹고 있지 않겠네. 니네가 아직 덜 망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전쟁 나서 한번 그냥 완전히 싸움 무너뜨리는. 했지.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거. 아니 70년대까지도 보릿고개인데 그걸 일단 한번 해야 되죠. 전쟁 났으니까 어쨌든 대북 관련된 정책들. 북한이랑 뭔가. 이거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게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일단 재벌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빈부격차 커지고 온갖 비리에 이건 정리하면 해야 되죠. 이 역사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게 한번 보자. 한번 씨발하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씨발 대통령인데 한번 이거 빡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면 니들 나가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순차순으로 이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이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 정치의 나라가 된 이유가 뭐 맨날 개혁을 해 우리나라는 맨날 때려 부시고 맨날 새로 만들고 할 게 많아요. 씨발 아직 족같은 게 많다고. 의대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일제강점기 끝나고 민주당 DNA 갈아엎기.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한테 민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싹 다 갈아엎어. 연구자로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너무 압축 성장을 한 나라잖아.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공화국 역사라는 게 뭐 영국이나 이런데 막 천년 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아무리 짧아도 한 100년, 200년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새끼들도 다 모가지 싹 다 잘랐어요. 까들은 뭐 평화적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걔네도 했잖아. 싹 다 잘라야 돼. 숙청. 걔네 한 200년 동안 하던 거를 네. 우리는 한 70년, 80년 사이에 하려니까 중간중간에 빡세게 한 번씩 빡빡빡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맞아요. 이게 필요할 때는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 못해. 야,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자, 그러면 전후복구 과정에서 AI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생산, 가장 중요한 업종, 농업이죠. 농업이죠. 네. 그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이른바 이제 지주놈들, 지주놈들이 여전히 땅을 잔뜩 가지고 떡떡거리면서 나를 소작으로 부린다. 이거 1987 김윤석 씨가 얘기했잖아요. 악질 지적, 인민의 적. 네, 싹 다 죽여야 돼. 지주 새끼들 싹 다 모가지 잘랐어야 된단 말이야 이때. 다 악질이에요. 그게
절대 속으면 안 돼. 뭐 이거 인간적 감정으로 지주인데 소작농한들한테 잘해줬다. 밥 한 끼 더 줬다. 그따 그 필요 없단 말이야. 싹 다 죽여야 돼요. 아니, 대학생 때가 좀 생각나시는 거였는데 피가 끓고 있어 지금. 갑자기 좀 흥분했네. 그럼 예, 예. 뭔가 좀 그 농지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이른바 이제 깜짝 농지 개혁. 이게 이승만 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왜냐? 옛날에는 뭐 이 진보 역사계에서 그렇게 크게 평가를 안 해줬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승만 때 했던 농지 개혁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갑자기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하느냐? 프레임을 바꿨어요. 이승만이 한 게 아니거든. 아, 이승만이 한 게 아니다. 조봉암 선생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아, 역시 프레임 중요합니다. 네, 프레임을 바꾸면 죽산 조봉암. 네, 프레임을 바꾸면 빨아줄 수 있는 것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자면 이제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방이 됐는데 아직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 네. 근데 우리보다 먼저 북조선에서 네. 먼저 해버렸어. 네. 심지어 무상으로 그냥 뺏은 거죠, 그냥. 북한 절대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할 거면 북한처럼 해야 돼. 뭐 이렇게 전격적으로 깔끔하게 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농사 짓는 이들에게 농지를 이렇게 갔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혁명가야, 혁명가. 네. 북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북은 그렇게 했어. 북한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오해인데 북한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땅들 다 뺏고 일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래. 대농장 갖고 있는 몇 정보 이상 5정보인가? 뭐 하여튼 몇 정보 이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놈들.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무상으로 뺏어가지고 싹 이제 그 분배를 하고. 무상으로 분배를 해주는. 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38선 이남에 굉장히 이게 충격입니다. 왜냐? 일단 전체 토지. 남한, 당시 남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빨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 남한 지역의 전체 농지 중에 65% 이상이 소작이에요. 전부 그냥 땅 가진 놈들이 다 갖고 네, 있는. 소작이고 지주는 농사 안 지어요. 그것들 농사 지을지 몰라.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무슨 산업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뜯어먹기만 해. 그러면 소작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뭐하러 남한에서 할 끼고. 그렇지, 그렇지. 북한 가면 공짜로 땅 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정리 못하면 체제 경쟁에서 진다. 밀리는 거죠.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의식 가지고 조봉암을 딱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네. 일단 북한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합니다. 애초에 정부에 들어오기 전부터. 임시인민위원회 때부터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도 남한에도 미군정 때부터 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씩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삐그덕대.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삐그덕대가 잘 안 돼. 근데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할 건데? 누가 할 거야? 이거 누가 할 건데? 일단 농림부 장관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일단 물색을 하는 거죠. 누가 할까? 근데 딱 봤는데 씨발 전마. 딱 봤는데 전마 빨개 출신 아이가? 공산당 출신. 조선공산당 출신 전마 시키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조봉암 선생을 데리고 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전향한 공산주의자 조봉암을 이제 농림부 장관 시켰더니 1949년 네. 6월 23일에 전격적으로다가 이 농지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자, 대망의 농지개혁법 수공포 빈농가의 보상 등 삭제라고 되어 있고요. 소제목 보면 22일부로 정식 공포, 등기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국내의 모든 한국인 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115만 6천 헥타르 개혁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몰수를 하면서 몰수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몰수라 표현하면 안 돼요. 그쵸. 몰수를 했어야 되는데 몰수를 못했어. 몰수 못했어. 유상으로 매입한 겁니다. 그 말하자면 정부가 돈 주고 산 거죠. 상금 돈은 없었어. 돈은 없어서. 그럼 어떻게? 채권을 줍니다. 농지 채권. 나중에 우리가 나라가 잘 살면
줄게. 혹시 그때 총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나요? 그냥 얘기를 했나요? 아니야.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얘기했어.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넓이에 따라서 혹은 뭐 네. 가치 평가에 따라서 얼마짜리를 이제 채권을 끊어준 거지. 근데 가치 평가를 굉장히 낮게 했다는 거. 야, 이거 한 평당 10전짜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땅에 누가 봐. 3전짜리. 아니 10전짜리 3전짜리야. 딱 보면 3전짜리야. 딱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이제 공무원이 와서 4달러. 에이, 그때 4달러 비싼 거야. 4달러 아니야. 4달러면 큰일 나요. 평당 4달러면 이렇게 해서 농지 채권을 줬어. 채권 줬어. 원래 같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국가에 팔고 그 채권을 나중에 한국은행 가서 바꿔가지고 네. 이게 따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금융자본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금융자본가를 넘어서 산업자본으로 이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말하자면. 조봉암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투자해라. 투자해서 이걸 가지고 산업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조봉암 선생님은 막스주의자거든. 그것이 바로 자본론에 써 있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단계론이잖아, 단계론. 그렇죠. 다음 그렇죠.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산업화가 먼저 돼야 된다. 오. 그래서 산업자본으로 넘어가라.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전쟁이 터졌죠. 채권이 똥값이 됩니다. 내 땅이나 가버리면 미사일 꽂혀있고 아니, 말이야. 말하자면- 폭탄 꽂혀있고. 아니 말하자면 내 채권은 네.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 이거 2만 원이라고 내가 받아놓은 게 있어. 근데 물가가 전쟁 나는 바람에 네. 500배가 뛰어. 예. 이게 2,000원짜리가 됐어. 그 다음날 갔더니 200원이래 이거.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 외에도 뭐 조봉암은 산업에 투자도 하게끔 만들었다.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농지개혁. 그리고 농지개혁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 그렇지. 이걸 가지고 유상으로 이제 분배를 해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이것도 원래 이러면 안 돼. 공짜로 주기로 돼 있었어. 어. 원래 미군정 때부터 해가지고 그 중도파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했었던 건 여운효 선생을 비롯해서 일단 유상으로 하는 거 오케이. 유상으로 매입하는 거 오케이. 자본가들 그래 네가 산업자본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거 분배하는 거는 무상 가야 된다. 지금 소장농들이 돈이 어디 있는 돈이 거야? 어딨냐.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주들이 난리를 치거든. 그러니까 타협안을 낸 게 유상으로 또 이제 분배는 해주되 대신에 5년 동안 나눠내라. 이게 타협안이죠. 분할 납부. 분할 납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중간에 돈을 갚아나가는 중간에 6.25 전쟁이 터져요. 그런데 자 6.25 전쟁이 이거 터지고 한 1년 정도를 내가 돈을 냈단 말이야. 땅값을 냈다. 4년만 더 내면 돼. 내 땅이 돼. 내 땅이 돼. 내 땅이 돼. 어. 이게 6.25 전쟁 때 빨치산을 비롯해가지고 남한 내에서 이게 이 당시에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민군한테 협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렇죠. 왜냐 이때 박헌희 그랬거든. 전쟁 나면 네. 이 내려가면 밑에 농민들 지금 다 소장농도 난리다. 우리가 전쟁 딱 일으키기만 하면은 농민들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편 들키다 했는데 딱 내려갔는데 농민들이 내 땅 있는데요. 왜 뺏어가려고 그래? 네. 이거 내 땅이야. 이거 내 땅 있는데 이거 뭐 다시 뭐 정리된다고? 토지를 그럼 다시 분배한다. 싫어. 내 땅인데. 나는 이만큼 벌써 받았는데 4년만 납부하면 이게 내 땅이 되는데 일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큰 했네.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뭐 농지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똑같이 되긴 했지만 일부 또 매입을 하고 또 추가로 또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성 같은 데는 더 이제 산업자본이 되고 뭐 이런 계기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거를 산업자본으로 살 때 적사를 사라 그래요. 일본에서 남기고 간 적산 기업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굴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뭐 영화로 나왔잖아. 이승만 뭐 저거 뭐 백년 전쟁, 공전쟁 뭐 이런 거. 몰라 씨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상한 그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승만의 업적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은 네. 조봉암과 조봉암 라인이 기획합니다. 그렇구나. 네, 농림부에는 라인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이거는 조봉암의 작품이고 그렇지. 나중에 미군이 한 물어봐요. 이 조봉암 만다 안 친노 이승만한테. 조봉암을 우지 안 친노. 왜냐면 미군도 알거든. 이 사회주의자라. 미군이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죠. 저기 부산 쪽에 있어가지고 이거 물어봤는데 뭔가 안 치고는. 지금 농민이 중요한데 농민표. 라고 아예 말합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단 그 당시에 농업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책들이나 특히나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조봉암을 비롯한 조봉암 라인이 완성한 거다.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깜짝 개혁 정책들을 그렇죠.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초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깜짝 개혁. 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농지 개혁을 좀 다뤄봤고. 이승만 때지만 조봉암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북한이라는 잠재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이제 70년, 80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렇지. 그렇습니다. 북한 관련된 정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른바 북한과의 깜짝 쇼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네. 깜짝 쇼 정책 중에 하나가 네. 이른바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박정희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더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북한이랑 체제 전쟁을 하던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막 간첩 보내가지고 서로 막 총 쏘고 막 난리 나고 죽고 뭐 이러던 때인데 그때 전격적으로 이후락 안기부장. 그렇죠. 아니죠. 이때장의 중정부장. 중정부장. 네. 네, 이후락 중정부장이 평양으로 네. 몰래 가서 네. 김일성을 만나고 옵니다. 자, 왼쪽에 임 대표 아래쪽에 그죠? 보시면 김일성의 모습과 자, 왼쪽에 이제 이후락의 모습이 김일성이 보입니다. 이제 이후락을 만나서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니죠. 자, 이후락입니다. 이후락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박정희의 신복이 네. 직접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면담하고 네. 우리 좀 잘해보자 네.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뭐 그때는 이제 2번이나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성철 그 당시에 이제 제2 부상입니다. 부상. 제2부상이 재원쌤 밑에. 여기 이제 그 72년 5월 말에 네. 합방 성격으로 왔을 때 네. 가운데 앉아 있는 게 봉황 앞에 앉아 있는 게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고 네. 그렇게 이제 둘러앉아 가지고 이제 면담하고 그다음에 악수도 하는 장면 지금 재원쌤 밑에 네. 요런 과정을 그때 거쳐갔다. 살짝 그 박성철이 악수할 때 박정희 약간 살짝 쫄아 있는 그런 느낌은 내 기분 탓이겠죠, 얘가. 얘가 혹시 손에서 뭘 꺼낸다거나. 제가 봤을 살짝. 때는 저 자세는 이제 필라테스 같은 거 할 때 그 이제 정수리를 드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턱을 집어넣게 이렇게 몸이 늘어나면 되거든요. 척추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아니야, 이제 둘 다 기지기는 차고 있었다 봐야 돼. 아니 실제로 저때 갈 때 이유라기 얘기했어요. 이유라는 그 청산가리 청산가리 가지고 갔다고. 자기를 알려고. 어금니가 알고 주머니에 주머니에 갖고 갔다가 요참을 먹으려고. 얼마나 쫄았으면은 악수하려고 김일성 만났는데 손에 붙었다 안 카나. 너무 긴장해서. 땀이 나가. 씨발 좆됐다. 진짜 지간에 얘기했다. 아니 손에 붙어가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수하는데 청산가리가 딱 나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근데 붙었으면 죽는 거지. 자, 저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71년입니다, 저거. 71년, 72년이에요. 72년인데, 불과 4년 전에 서로 대통령 찍이겠다고. 그러네. 김신조. 김신조 내려갖고, 푸에블로 납북하고, 그 다음에 휴전선에서 미친 듯이 서로 총질하고. 도끼만행 사건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방송만 켰다 하면은 방공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북한도 막 난리치고 막 이럴 때예요.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할머니 집 가면 그 담벼락에 김일성을 찢어 죽이자 이런 게 써있었어요, 실제로. 그럴 때인데 갑자기 어떤 그 국제적인 대탕트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와 미군 자꾸 철수한다고 실제로 철수했거든 이때. 미군 막 철수하고 계속 압박하고 우리 중국 가가지고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금 중국 가가지고 악수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 싸우면 안 되잖아. 이게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노. 자꾸 일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좆됐는데 씨발 어쩌지? 니가 한번 갔다 온나? 야, 호랑아. 어이 후라기 이거지 이거. 저요? 그리고 너 여인도 호랑이 아니었어?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정부장이면 중앙정보부장이면 네. 북한 애들이 누구보다 잘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 후라기 저 새끼 저거. 다 새끼 알지요. 맨날 하던 그 이후락이 네. 너 가서 평양 가서 김일성 좀 만나고 와라. 악질 후락! 인민의 적! 했는데 후라기가 올라오는 거죠. 존나 무서운 거지. 근데 안 갈 수는 없어. 박정희가 시키는데. 안 쫄 자신 있어. 올라가다가 질질 쌀것 같은데. 싸움에서 갔다 봐야 돼요. 싸움에서 갑니다 지금. 질질 싸움에서 가다가 실제로 며칠을 안 만나줬대. 진짜? 실제로 며칠을 안 만나주고 자, 갑자기 호텔에 있는데 불렀답니다. 가자.
갑자기 가자. 밤에 가자. 그럼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지 따라오라 가는지 따라오라 했는데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별장에서 만난 거래요 지금. 진짜 개쫄았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야 이제 나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젬마 근데 젬마 가면 안 되는구나. 지금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회고록 같은 걸 쓰는데 자기가 또 용기 있게 물어봤다는 거야. 뭐라고? 죽일 거면 뉴스 죽이라. 제가 봤을 때 그건 뻥입니다. 뻥이야. 뻥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이제 굳이 얘기를 했다면 죽일 거면 지금 죽여. 그래서 끌고 올라갔는데 그 김일성을 보고 좋댔다. 어쩌지? 라고 악수를 해야 되니까. 악수를 해야 되는데 씨발 옆에 청산가리가 붙어가지고 떼고 악수하고 지리면서 주저앉았다 봐야지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겁니다. 사실 지금. 그런 장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철이 와서 이제 면담도 하고 근데 보니까 야 그때도 심지어 북한에서는 계속 이제 그 만나자 직접 만나자 김일성 대 박정희로 만나자 박성철 부상이 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래.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도 지금 북한도 이때는 중국한테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씨발 분위기 봐라. 파케라. 눈치 없나? 야 닉슨 있으면 야 3일 뒤면 닉슨 온다니까. 어디 푸에블로 이런 건 앞으로 시기빈다. 게라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건 안 만나면 국제적으로 눈치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만나야 될 거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평화를 얘기하자. 그래.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편 들어주잖아. 왜냐면 이때는 실제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외교전이에요. 누가 더 우리 남북 대결 중에 누가 더 좀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걸 잘하거든. 이때는 잘했거든. 야 우리가 먼저 치고 가자. 평화 얘기해버리고 통일 얘기 먼저 해버려.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도 좀 쫄리고 약간 이런 지금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후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서로 비밀리에 인사교환을 한 다음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서명은 이제 이후락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서명이 나옵니다. 재훈쌤 밑에 보면 이후락과 김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 그 외무상이었나요? 뭐 그럴 거예요. 예. 뭐 이후락이랑 김영주가 사인한 게 남북 공동 성명의 초안이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결국에 이제 대통령까지 결재를 받은. 네. 그래서 이제 양측 사이에 주고받은 평화를 이야기한 남북 공동 성명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임 대표 밑에 있는데 그때 아무리 그때 컴퓨터가 없다 하더라도 네모칸을 저런 식으로 그리는 거는 그래서 공식 문서인데 저것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일본식 느낌이거든. 일본이 이제 결제 서류 이런 거 만들 때 직급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네모칸을 저기 다르게 했구나. 큰 크기를. 큰 크기 대통령 제일 크게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가서 조그매지고 심지어 이제 일본 애들 그래서 그 도장 찍을 때 그 우리 이제 대장 쪽을 향해서 약간 도장을 기울여서 찍어요. 그런 것도. 인사하는 그렇죠. 느낌으로. 예,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따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해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이때 통일 3원칙 지금 거의 그대로 개선된다고 보면 되죠. 지금도 거의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거의 그대로 하는 거. 이때 했었던 거가 나중에 이제 노태우 때로 이어지고 그게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집니다. 이 원칙 왜냐면 말은 좋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평화롭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지. 이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이 자주라는 표현을 서로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자주. 그러니까 뭐 추상적인데 뭐 외세의 도움 없이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도로 하자. 북의 주도로 하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생각했어요? 일단 북한은 자주했으니까 주한미군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야, 자주 국방해야지, 너네. 아니 자주잖아. 우리끼리 통일해야 되는데 미군이 있네.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박정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적십자회담 뭐 이런 걸로 계속 연결이 되다가 결국에는 1년 만에 폐기됩니다. 흐지부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깜짝 쇼가 진짜 깜짝 쇼로 끝난 뭐 이런 경우고 나중에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노태우가 집권을 한 다음에 이른바 노태우의 북방 정책으로 가면 깜짝 쇼가 실질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외교 관계가 없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등을 비롯해서 동구권 인사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 보시는 요거 노태우와 고르바초프. 그때 이제 소련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 때입니다. 서기장 때. 공산당 서기장 시절. 네.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노태우 당시 대통령하고 옆에 소련 국기하고 중공 국기가 네. 같이 있는 오성훈기와 이제 그 당시 소련. 그렇죠.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네. 뭐 그런 거고 이제 제우스 밑에도 보시면 옐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네. 이랑 이제 저때 우리가 이제 돈 좀 떼어 먹혔죠 그때. 그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때도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당연히 이 시절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는 게 돈이다. 빨리 가야 지금 된다. 들어가는 게 돈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단 풍깁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주도했었던 거는 기업인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있었던 정주영 현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주영부터 해가지고 대우 김우중. 대우 김우중. 일단 저 돈 냄새가 나거든. 저기 무너진다? 그럼 개발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럼 이거 누가 지금 빨리 들어가가지고 따먹어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된다. 라고 정부를 압박합니다. 좀 풀어주라.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 왜냐? 이때 또 이때 안 좋았거든. 정치적으로 좀 위기에 있던 상황. 정치적으로 중간평가 뒤집어지고 뭐 엎어지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노태우도 뭔가를 해야 됐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도 이렇고 오케이 가자 들어가자. 그런데 이게 시기가 좀 나뉘어요. 임기 초반에는 북방 외교다라고 북방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동구권과 맺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쪽 편을 뺏어오는 거. 그렇지. 네. 우리 편으로 빨리 뺏어오는 거. 왜냐 동구권이 무너졌으니까. 얘네들을 우리 쪽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북한이 고립되게 하자가 초기였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전체적인 평화 기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지금 동독 소독식 서로 만나가지고 키스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막 이런 거 보고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국내 국제적인 압박에 못 이겨서 북방 외교가 광의로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랑 만나자.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소련이랑 얘기까지. 수교도 하고, 그렇죠. 중공이랑 수교도 하고. 네. 그 생각해 보면 그때 맺었었던 그 외교 관계들이 지금 2000년대까지 이제 우리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그렇죠. 돼요. 네. 뭐 러시아에도 우리가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베트남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체코에 나가 있는 뭐 현대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를 계기로 이제 들어갔었던 곳들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동구권이랑만 이 북방 정책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때 이제 북한이랑도 우리가 좀 잘해보자. 어. 라는 차원에서 50년 가까이를 미뤄왔던 유엔 가입. 네. 여러분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 국가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유엔에서 봤을 때는 한 개의 국가여야 되는데 갈라져서 그냥 임시 상태인 거니까 네. 받아줄 수 없다. 혹은 상대방 쪽에서 반대한다. 이래서 이제 못 들어가고 있었던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교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교전. 왜냐?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애들이 막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하거나 이런다. 그럼 정식 국가로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일단. 그래서 제3세계예요. 이때까지 한국은 제3세계야. 그러면 이게 특별히 유엔 회의 같은 거에 옵저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관찰자로 그냥. 네, 옵저버로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북한이랑 외교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불러줄 국가가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이 많아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 근데 이때 딱 유엔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야 드디어 우리도 정식으로 국제사회에 이름을 당당히 걸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자, 거예요. 그래서 1991년에 드디어 남북이 서로 합의하에 네.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남북 9월 17일 유엔 동시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엔 총회 개막일 첫 의제로 처리 예상. 한중 북일 수교 빨라질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중계하는 화면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북한의 인공기하고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이렇게. 나란히 이제 개양이 되는 장면. 저게 이제 그 뭐 뉴욕 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엄청 새벽이었는데 저도 아버지가 그때 깨워가지고 네. 굳이. 왜냐면 우리 아버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제 역사적인 순간에 현장. 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깨워서 그 눈을 부비면서 봤었던 장면입니다. 이게 올라가는데 그랬어요? 엄청 뭉클하죠. 그 부친께서 교육열 진짜 높았네. 그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중요한 순간 유튜브 라이브를 킨 거 아니야? 애 깨워서 자고 있는데 이거 봐야 돼. 야, 이재명 대통령 되잖아 지금. 마을이면 남천동 안 틀고!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유엔에 가입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그 전까지는 한국은 말하자면
공식적인 국가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뭔가 좀 부족하고 하자가 있는 나라, 네. 이렇게 이제 인식되던 게 서로를 향한 이제 이 어떤 공격을 접고 우리 서로 인정하자. 네. 둘 다 국가로 인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유엔에 들어간 거니까 굉장히 좀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방 정책까지 깜짝 정책 발표를 통해서 이어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잠깐 끊고 첫 번째 광고 하나. 자, 코어 밀크시슬 재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다. 특별한 배합의 밀크시슬 코어 밀크시슬 광고입니다. 고객분들의 많은 요청에 코어 밀크시슬이 2+2 정기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0% 이상 손상돼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하루 이틀 관리가 아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보를 위해 코어 밀크시슬 정기 배송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간보 특허 원료로 국내 최초로 배합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하나로 간보와 상쾌한 아침을 챙기세요. 30% 할인과 2+2 정기 배송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 보세요. 자, 여러분 코어 밀크시슬입니다. 하루 하나로 여러분의 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루 하나로 간보와 상쾌한 아침을 챙기는 코어 밀크시슬.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을 검색해 주세요. 매일 하루 하나로 간보와 상쾌한 아침을 챙기는 코어 밀크시슬.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입니다. 자, 두 번째 글루타셀 가주세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여러분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자,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긁으면 안 돼.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져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렸던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전품목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요거거든요. 대용량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10주년 기념 100ml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제품을 증정을 합니다. 오래 긁어온 경우에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이 망설이셨던 분들 이번에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한 브랜드가 꾸준히 판매가 된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인정한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전국 글루타셀 취국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여러분. 10주년 기념. 10년 동안 여러분 꾸준히 이어온 기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마지막 문구 할게요.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려움행 긁지 말고 글루타셀. 자, 브랜드 런칭 10주년 기념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전품목 할인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려움행 긁지 말고 글루타셀. 자, 브랜드 런칭 10주년 기념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전품목 할인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드실 준비 됐습니다. 야, 3일 카레 가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 3일 동안 끓이고 숙성을 반복해 풍미 깊은 맛의 영양식 3일 카레 드시겠습니다. 아직도 카레가 그냥 카레겠지라고 넘기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떨어지면 바로 채워넣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비슷한 수제 카레들 가격, 성분, 중량, 보관방식, 소비 기한 리뷰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보세요. 공장 확장한다면서 까다로운 해썹 인증까지 받아냈습니다. 사장 남천동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3일 카레 네이버에 3일 카레 검색해서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 주문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 적어주시면 카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은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수제 소세지 한 팩 또는 명품 화덕 나한 2장 또는 수연 가는 우동면 3인분 중 하나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송 메시지 안 적으시면 사은품 못 챙겨드리니까 꼭 배송 메시지에 글을 남겨주세요. 야, 미쳤다. 자, 야, 미쳤어. 개 맛있다. 이거 진짜 카라멜이야. 양파 향이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3일 카레입니다. 마지막 문구 갈까요 먼저? 자,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는 역시 3일 카레.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시고 사장 남천동 남겨주세요. 자,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는 3일 카레.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시고 사장 남천동 남겨주세요. 자, 광고 했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깜짝 쇼의 진짜 달인. 사실 네. 이분을 위해서 오늘 아이템이 있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쇼통이라. 네.
네. 이것이야말로 쇼통이다. 원조죠, 원조. 네. 대한민국에 쇼통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 네, 그리고 약간 가오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죽 했으면 대통령 역사상 베스트셀러를 양산한 최초의 대통령. 이제 YS는 못 말려. 바로 그 주인공 네. 김영삼 정부 때인데, 자, 문민정부의 그 개혁 정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하나회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놀랬제 네. 이거 네. 놀랬제 많이 놀랬제? 전 국민을 상대로 네. 때때마다 했었던 게 이제 이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 되겠습니다. 예. 워낙에 좀 약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정권이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 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닌데, 이런 거는 배울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싸게 뭔가 시작한다. 네. 옆에 사람 말고는 몰라요. 뭘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내일 뭘 발표할지 아무도 몰라. 심지어 몇 명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었을 수 네.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김영삼 정책의 네. 특징입니다. 어. 그게 뭐냐? 네. 철학이 없다. 필요하면 하는 거야. 심지어 이 아저씨 서울대 철학과예요. 민주주의를 위한 길, 네. 그러니까 최초의 군부 독재가 아닌 문민정부의 핵심적인 일들을 많이 했죠. 이게 제 평가가 아닙니다. 네. 수많은 정치학 논문들이나 역사학 논문들의 김영삼 정부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철학이 없는 정부. 철학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한 게 많아? 왜냐면 철학이 없으니까. 네. 크게 생각이 철학이 있으면요. 네. 사람이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랬을 때는 어떤 어어. 3단 논법. 아, 그래서 DJ와 YS가 서로가 서로를 두고 한 말들이 있죠. DJ가 YS를 보면서 이 어려운 일을 참 쉽게 하시네. 네. 듣고 YS가 그 쉬운 걸 참 어렵게 하네. 뭐 공청회를 해. 내일부터 해. 하는 겁니다. 뭐 가령 이런 거예요. 뭐 청와대로 가는 길이야. 내가 저기 뭐 서울시청 갔다가 내가 오늘 가는 길이야. 앞에 보이는 조선총독부가 마음에 안 드네. 저 씨발 족 같은 거 치 앞이라. 명쾌하다. 그것이 바로 국정 철학이다. 자, 바로 요 아래에 있는 거. 자, 여러분 보시면. 조선 총독부 옛날 사진입니다. 있을 때. 지금 요즘 그 시대에 사시는 분들, 광화문이라고 하면은 이런 풍경을 떠올리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광화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요 밑에 조선총독부 아래에 찍하고 눌려있는 것 같은 저 조그만 건물, 저게 광화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네. 광화문이면 네. 담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문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광화문은 그냥 문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 광화문 아닙니다. 아니야? 그러면? 저 박정희 때 그냥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저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저 강화문, 복원한 강화문이 아닙니다. 세멘 건물, 세멘 건물입니다, 저거. 세멘 건물. 네. 자, 요렇게, 그러니까 형식만 있는 거죠. 그냥 갖춰놓은 거지. 네. 사실은 그냥 그때까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이 중앙청이라고 불리던. 네. 요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 광화문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네. 저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아. 꽁다리만 살짝 보이죠. 네. 잘 보시면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보면 경복궁 건물은 아예 안 보입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설계된 건물이고 네.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90년대까지도 그냥 이러고 살았어. 근데 이게 20년대에 총독부 지을 때의 모습인데 북악산 앞에 이제 완전히 좋은 자리를 차지한 네. 명당이고 이제 그러면서 뭐 광화문이고 뭐 경복궁을 다 밀어버리고 광화문의 경복궁의 대부분을 밀어버리고 만들어진 건물이고 네. 저것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사실 좀 깝깝하죠 지금. 네. 자, 이런 건물이었어요. 실제로 저게 진짜 큽니다. 네. 저기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을 때 저기 가운데 사진 5평 밑에 있는 거 보면은 네, 지금 주변에 저런 건물 없어요. 그리고 저때 지어졌을 때 저게 거의 동양 최대 건물이라고 홍보가 됐을 정도로 동양 최대의 건물이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네. 밑에 뭐 그냥 한옥들 이런 거는 그냥 뭐 보이지도 않아. 지금 대만 가면 네. 대만도 식민지였으니까 대만 그 총독부가 있어요. 그 총통부를 아직 씁니다. 그런데 가 보면 깜짝 놀래. 조그매가지고. 아,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구나. 네, 엄청 작아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는 진짜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었거든. 실제로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면 경주 들렸다가 저기 갑니다. 총독부 기차 타고. 구경 가는 거구나. 총독부로 구경 가요. 그럼 엽선 하나 주고. 그래 실제로 저거 폭파한다고 할 때
저거는 사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얘기했거든. 얘기가 많았죠. 뭐 산다 씨발 나 지금 조만간 버르장머리 싹다 여러분 정책에 그 이 이름이 있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꼴보기 싫어. 역사 아까 발라버리기, 봤잖아. 역사 발라버리기였어. 아까 그냥. 봤잖아. 칠마대 잘 안 보이거든. 어대 씨발 내가 사는 데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분명히 있어 그거. 있었을 거야. 자, 가는데 자꾸 자기 집 가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산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부사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가져갈게라고 하는 얘기도 계속해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일본의 사람들이 이때 갑자기 관광객이 폭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다고. 네. 야 우리 입장에서는 자존심 개상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자존심 아니 상하는 이게 거지. 저게 총독부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 그 뭐 조선이랑 우리가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조선 시대 궁궐을 다 부수고 가로막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위압적인 건물을 네. 마지막으로 총독부 우리 식민지 경영할 때 그 좋았지라는 추억에 젖으려고 일본 관광객들 한 번 온 거 아니야. 실제로 이때 총독부에서 근무했었던 아저씨가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KBS에서 인터뷰를 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랬는데 아쉽다 합니다. 그렇겠지. 그냥 그립다 하고. 현행범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유럽이었으면 나치 잔다고 바로 싹 다 치기야 돼. 싹 다 잡아 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과격해. 오늘 과격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 전범들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 건물은 지네가 식민지로 조선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맞아요. 거대한 건물이고 그 나중에 이거 사실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도 사실 부수려고 했잖아요. 그냥 일단 너무 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걸 부술 기술이 없어요. 네. 장비가 없어. 너무 커서 너무 거대한 건물이고 다 막 돌이 막 이따만씩 한 걸로 막 지은 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쓰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가 되느냐? 중앙청이라 가지고 이제 국회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네. 대만 애들 나 보면 신기해. 쫀심이 없어 애들이. 쫀심이 없다기보다는 대만은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니까. 네, 거기는 약간 식민지 근대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거 받아들여.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왜 쓰면 되잖아.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느낌. 네. 근데 우리 그걸 이제 국회로 쓰다가 나중에는 그거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이제 국회의사당을 지어서 옮기고 그 자리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 저희 때도 아까 수학여 얘기하셨지만 저희 때도 소풍 가면 경복궁 갔다가 중앙박물관 들르는 게 코스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런 코스였어. 네. 근데 그거를 드디어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네. 부사뿔자. 네. 라는 의지를 가졌던 게 이제 이 김영삼 정부의 이 그림인 거죠. 저 무식한 사진들 보세요. 자, 저 무식한 사진. 대가리를 첨탑에 꼭지를 그냥 대가리 빡 뽑습니다. 전형적인 쇼통 아닙니까? 모가지를 빡. 조선 총독부 건물 완전 철거. 저거 심지어 철거하는데 1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현쌤 밑에 있는 게 이제 행사할 때 우리 광복 50주년 8.15를 맞아서 네. 자, 저 모가지를 빡 딴 게 언제냐? 광복 50주년 기념 8.15 기념식을 할 때 대통령이 입회하에 네. 모가지를 땄습니다. 95년 8월 15일 했겠네. 하필이면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이었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지. 가만히 안 놔둬요. 완전 따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때 저 그 광복절 기념식 당연히 뭐 전국 생중계가 되는 건데 저는 심지어 우리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저런 게 있으면 꼭 애들을 무조건. 보냅니다. 갔어요? 저하고 이제 동생이랑 손잡고 그때 어디였지? 안국역에서 내려서 걸어갔나? 행사를 겁나 크게 했어요. 어마어마해. 뭐 시청 그 광장까지 그냥 쫙 막고 좌우로 막 온갖 세팅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 우린 늦게 왔으니까 막 이제 막 뭐 나중에 뒷자리에 앉았잖아. 근데 막 가극단 뭐 이런 데서 와서 엄청 웅장한 사운드로 그 시문 선생의 시 그날이 오면에 이제 곡조를 붙인 가곡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뭐 이런 막 불러. 네. 좌우로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야, 이 꼬맹이들 15살짜리 꼬맹이가 울었어요? 진짜로 눈물이 나. 눈물이 났어요? 벅차 오르는구나. 사실 벅차올라. 그리고 막 그 총독부 대가리 딸 때 네. 옆에서 색깔의 불꽃이 쫙 올라오고 모가지를 쫙 땁니다. 박현민 씨 보고 봐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김영삼이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살아 계셨던 분이 그 장면을 봤다면 많이 울었다. 진짜 많이 우셨겠다. 많이 울었어요. 네, 실제로 비엔나에서. 이때 생방송에서 막
잡히는데 어르신들 막 펑펑 웁니다. 엄청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화끈했다. 말하자면 이제 일제 모가지를 땄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모가지 이게 이제 옛날 전쟁식으로 따지면 이제 적의 수급이죠. 네. 적의 수급. 제 대가리. 적의 수급은 원래 각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전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디다 보냈느냐? 보낸 것도 너무 웃겨. 저거를 한 1년 동안 전시를 해서 다 구경하게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독립기념관으로 보냅니다. 요렇게. 이거 뚜껑 다 저거예요? 저 뚜껑, 저 첨탑, 모가지 딴 거 저거. 저 돌멩이들도 다 그 원래 중앙청에 있던 거 다 갖고 온 약간 멕시코 사원 같은 느낌이 제 의미가 있어요. 자, 봐봐.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뭐야? 지금 위로 솟아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잖아. 밑으로 내려가 있구나. 저거를 무덤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무덤. 네, 무덤으로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묻어버렸다. 네. 그리고 일부러 어수선하게 다 흩뿌려 놓은 거예요. 건물 모양으로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네. 다 흩뿌려 놓은 거고 저기 위치가 어디냐면 네. 저기 독립기념관이 딱 보이면 서쪽에 있어요. 서쪽. 실제로 저기 가잖아요. 네. 굉장히 음습합니다. 굉장히 음습해. 석양이 지는 곳. 석양이 지는 곳에 딱 있어. 그래서 아침에 가도 해가 안 나. 왜냐면 저기 옆에 큰 독립기념관이 있으니까 그늘져 있어. 근데 저녁에 가잖아. 석양이 딱 지고 있는데 묘합니다. 굉장히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저게 다 연출된 겁니다. 네, 저 건축가분이 저걸 연출하고 저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건축가분이 저렇게 딱 다 생각을 해서 다 생각해가지고 네. 묻어놓은 겁니다. 이거 밟고 다녀라. 건지법사 이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니고. 아니, 건지법사. 풍수지리로 아니. 가장 망한 땅에 보내고 악지 중에 악지로 보내고 그런 거 그럴 수도 아니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어쨌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에 있어서 연출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한 최고지. 의지를 완벽하게 반영한 저는 모가지 따는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선명합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 다음 날인가? 다음 달인가? 그 여론조사 돌렸거든. 지지율 90% 넘었습니다. 근데 나도 그거 현장에서 봤으면 진짜 시원했겠다. 영사명기 밑에 90% 넘겼어요. 야. IMF 올 줄 몰랐을 때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그 한국은 보통 이제 저런 걸 할 때 연습을 좀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굉장히 큰 건물이고 엄청 대공사기 때문에 저거 시도하기 전에 작은 걸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프로토타입 하나 있었구나. 프로토타입이 있었습니다. 예. 건물 부수기 연습. 예. 자, 그 전에 남산에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남산에 한남대교를 건너오다 보면 남산 타워 옆에 어떻게 보이느냐? 남산이 이렇게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그 생경해요. 이거 보면은 포니 택시죠, 이거. 예, 그렇죠. 진짜 옛날인데 딱 보면서 대교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기 남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네요. 네. 자, 이게 이제 70년대인데 이른바 남산 외인 아파트. 제가 외국인 아파트야. 한남대교에서 찍은 건데 제3한강교거든요. 근데 오. 70년대 초반이면 저 제3한강교 아니면은 그거야 저기 한강대교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라가면 저걸 무조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기에 남산을 16층인가 17층인가 굉장히 크거든. 커요. 근데 저거를 딱 막아놓으니까 병풍처럼 막아놓은 거지. 이게 너무 풍경이 안 좋은 그렇죠. 거죠. 이거 뭐 이상하다. 아까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김재현 쌤이 얘기한 것처럼 내 집에 가는데 총독부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 씨발 이거 이런 생각을 하듯이 네. 강남에 출장 갔다가 집에 가려고 청와대 복귀하려고 한남대교를 딱 넘는데 저 뭐고 저거. 그래서 벚꽃 봐야 되는데 씨발 봄에 부숴가지고 씨발 저걸 뭔데 저거. 뿌사 뿌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네. 뿌사뿌입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다. 자, 정동영 당시 MBC 앵커. 자, 시원하다가 국민들이 했었던 그 이야기. 이거 보시면 이 건물이 한 번에 발파해가지고 한 1, 2분 안에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1, 2분이에요. 이거 아마 8초일 거 8초. A동이 8초 만에 붕괴. 8초. 네. 그게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이제 꽂아가지고 공법이 있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뭐 무슨 그 커팅식 하듯이 중요한 사람들 와가지고 쫙 서서 하나, 둘, 셋 하면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저게 퐁 해가지고 쭉 떨어져. 그러니까 심지어 뭐 우리 같은 애들 역시 저도 저때 갔었습니다. 가서 막 박수 쳐. 이러고.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 네가 오평이 지금 네. 여기 살고 있는 외인이라고 생각해봐. 왔다.
아, 왜 그래? 여기에 외인 아파트가 있는 이유도 있거든. 예. 바로 옆에 미군 부대야. 아, 미군 부대, 예, 예. 그렇지. 미군 부대고 여기 그리고 이태원이잖아. 대사관들이 많지. 바로 옆에 이태원이라니까. 이태원 한남동은 전부 다 그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가다가 벚꽃 봐야 된다고. 싹 다 치아피라 8초 만에 빵빵! 8초 만에 갔다 이 말이에요. 빵빵 날려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거를 처음에 지을 때는 70년대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국은 너무 후진국이라서 매력 없는 동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을 말하자면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주재원들이라든지 뭐 외국 뭐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뭐 한국에 살면서 좀 좋은 거 봐라. 야 남산 그 기깔난 그 뷰에 리버뷰. 쫙 내려다 보면서 네. 그 남산 그 저 공원이랑 쫙 해가지고 기가 막힌 동네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살만하다 아이가. 살만한데 쟤네도 뭐 딴 데 가서 살겠지. 아 실제로 그 옆에 훨씬 더 좋은 거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한남동 이태원 유엔빌리지 뭐 그 이런 거. 공간들 보면은 기깔나요. 네. 부사고 그거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뽀사 뿌리는 남자 YS. 네,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 이제 8초 만에 부쉈다 했지 않습니까? 네, 8초. 그다음에 전초전이거든요 이게. 어. 저기 이제 간다. 조선초도 간다 이 씨발놈들아. 다 지긴다. 이게 전초전이거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얻은 거야 팁을. 뭐요? 8초 만에 부사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튀어. 아, 건설 자재, 콘크리트 이런 게. 돌이 너무 많이 튀어. 나중에 수습하는 게 힘들어. 수습하기 너무 힘들거든. 힘들어.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못 터뜨립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 네, 사람들이 터뜨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터뜨린 거 서울 아닙니다. 한복판이잖아. 네. 광화문에서. 그 다음에 이 조선총독부를 철거한다는 건 같이 쌍으로 묶여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요? 경복궁 복원. 경복궁 그렇지. 복원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를 쇼통을 위해 폭파를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경복궁뿐만 아니라 덕수궁, 창동궁까지 다 무너진다 봐야 돼요. 아이고야. 아, 그렇죠. 한번 잘못 그건 안 터뜨리면. 되는구나. 터뜨렸다가.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건 그냥 일단 모가지 딴 다음에 천천히 부수자. 아, 그렇죠. 요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 아까 이제 정동영 앵커가 남산 외인 아파트 부술 때 시원하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독부를 뽀사 불었더니 시원해진 풍경. 저도 이거 보고 설득이 됐습니다. 역시 부쉈어요. 일단 광화문 먼저 보시면은 조선총독 날리고 나면 지금 임 대표 밑에는 현재 모습이죠. 네, 현재 모습. 네, 현재 자, 지금 이제 모습이고. 여전히 경복궁은 계속 복원 중입니다. 네. 워낙 뭐 이제 넓은 궁터였으니까 네. 복원 중이고 지금 이제 가운데 보시면 그 북악산까지 기깔나게 보이잖아요. 네. 원래는 저 앞에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 요거 이게 했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개방된 공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시민들이 이제 축제나 혹은 뭐 시위의 현장으로서의 촛불 집회도 광화문이 하고요. 이제 복원된 네. 뭐 그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개방된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이게 부사 뿌리는 거. 한 방에 그냥 빵! 하나에도 그냥 한 방에 빵 부서고. 외인 아파트 한 방에 빵 부서고. 네. 요런 거에 이제 맛을 들인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제도 개혁에 있어도 한 방에 빵! 이건 더 쉽지. 대통령 시행령이니까 말하면 발표하면 끝이거든. 예.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네. 심지어 이거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자,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93년 8월 13일입니다. 13일입니다. 김 대통령 긴급 명령. 오늘부터 모든 글에 실명을 해래. 기존 비실명 2개월 안에 실명을 전환해야 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예.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실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차명을 막 태웠다는 거죠. 아니 실명으로 안 한 지가 40년인데 네. 갑자기 대통령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 오늘부터는 실명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직자 중에 재산을 실명으로 바꾸고 다 공개하라. 공개하기 싫으면 나가라. 나간 사람이 있답니다. 예, 그러면 뭐. 왜냐? 너무 많이 받아먹었겠지. 공무원 월급 정해져 있는데. 너 이 새끼 8급인데 재산이 이게 시간 많이 된다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취임 4개월 만이에요. 국정 동력이 가장 네. 힘이 빡셀 좋을 때. 때, 네. 빡세게 돌아갈 때, 네. 자, 4개월. 이 동안 하는 거 일단 하나에 해체됐습니다, 지금. 네. 하나에 나가리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생각한 거지. 뭐 할까? 뭐 하지? 네. 야, 저 경제장관 데리고 와봐라. 뭐 할래? 금융실명제 어떻노? 네? 지금요? 그러면 이거 불러줘. 국회랑 이야기도 좀 하고. 국회? 국회? 말 안 듣는데. 안 된다. 카드를 안 된다. 그때 여기 이용섭 전 장관인가?
거기 뭐 참여했었다고. 팀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공항까지 가는 것까지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가는 척하고 네. 그냥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밀지, 이제 밀지. 자기들끼리 합숙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때 3당 합당한 거예요. 예. 지금 자기네 정당 안에 예. 부패한 50 애들이 같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저기 당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 안 못 돼, 안 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그래도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보람은 있었는데 싹 날렸네 우리 당 사람도. 사실상 이거는 팀킬이었다 봐야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걸 노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장을 개설할 때 신분증을 안 봐요. 그냥 짝짝했구나. 그냥 이름 내가 이제 통장 개설 그 이제 문서 있잖아. 거기다가 그냥 내 이름을 뭐 임영빈이라고 써도 아무 홍길동이라 써도 상관없어. 우리 그때 이미 했잖아. 신격호 때. 예. 동생 이름으로. 그러다가 법정 싸움 붙고 하는 거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을 내가 발급받으면 그냥 내가 이거 도장 갖고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또 찾으려면 찾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아니지만 이 통장을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어. 그럼 이런 게 한 몇 개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자금을 언제든 조성해서 마음대로 돌려쓴다. 이런 게 되던 시절이니까 말하자면 금융의 어떤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되는 나라. 이 나라는 금융 선진화가 불가능한 국가예요. 네. 이걸 근데 하루아침에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제 군대 있으면서부터 이제 축제했었던 인간들, 국회의원들. 보통 축제했던 그리고 이제 사람들. 뭐 신격호처럼 동생 이름으로 땅 돌려놓은 뭐 이제 재벌 이런 놈들이 만약에 야 정부가 금융실명제 추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가만 냅두겠습니까? 안 되죠. 다 뭐 돌려가지고 이 예명을 떨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이른바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입니다. 역시 그 명령 시행령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게 헌법에 있고 법률에 있지만 네.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융 실명제 말고 또 다른 실명제 이건 약간의 유예가는 있었어. 그래도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갑니다. 자 부동산 실명제 7월 시행인데 이건 약간 유예 기간인 게 3월까지 법 제정 1년 이내 실명을 전환해야 되고요. 위반 때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합니다. 자 부동산도 원래 그래서 네. 자기 이름으로 안 합니다. 예.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네. 돈만 주면 그냥 누구 이름으로도 상관없이 이제 한다. 이것도 보시면 똑같은 게 뭐냐면 일단 금융실명제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했잖아요. 네. 난리가 났어. 그날 아침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심지어 그래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들이 문을 못 열어요. 열면 난리 나니까. 그렇죠. 문을 못 열어. 오후에 열었어. 그 정도로 경제 충격이 세게 가고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옆에 있던 참모들 조심스럽게 네. 각하 다음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실명제는 좀 기간을 두고 이거 뭐 이렇게 썰인데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도 당시 현대건설의 이제 이명박 사장에게 차명으로 집을 하나 썰입니다. 맡겨 놨는데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니까 내 이름인데요. 이 집 내 이름 이명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썰이.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다. 그게 그럼 청계재단으로 갔겠네요. 예, 썰입니다. 자, 가고 두 번째 광고 하나 역사 인터넷 비교 한번 가주세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전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으로 휴대폰을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혜택만 챙기면 됩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익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3초 견적 확인 후 연락처 남겨주세요. 베테랑 상담원이 내일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인터넷 여러분,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상담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3년 동안
꾸준히 혜택을 챙겨온 인터넷 비교원. 상담은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3년 동안 꾸준히 혜택을 챙겨온 인터넷 비교원. 상담은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삼계탕 가겠습니다. 난리 자, 나를 위한 났어. 건강식, 가족을 위한 보양식, 든든하고 깊은 맛,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한 그릇 100%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끓인 보양 삼계탕입니다. 여러분. 오호닭 사이즈, 곰탕 육수,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찹쌀, 인삼, 마늘, 생강대추, 엄나무, 황기, 구찌뽕 등 엄선 등 국내산 닭, 신선한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삼계탕 되시겠습니다. 복잡한 요리는 이제 끝이고요. 삼계탕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먹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드시면 됩니다. 뜯고 붓고 끓이면 완성 인생 삼계탕입니다. 캠핑 또는 농번기에도 인기 짱입니다. 외식 물가 걱정 없이 집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푸짐하게 즐기세요. 1.3kg 한 1인분 정도 되는데 11,900원밖에 안 됩니다. 4팩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알림받기 버튼 누르시고 1,000원 할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기가 막힙니까? 알이 꽉 차 있어. 네.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이 드시고. 쏙쏙 빠지네. 그거 오. 야. 이거 쌀이. 아, 쫄깃하고. 국물이 엄청 시원해. 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다. 삼계탕. 맛있다. 이게 슬슬 이제 복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삼계탕 한 사발씩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어디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뜯고 붓고 끓이면 끝나는 인생 삼계탕 타임쿡의 보양 삼계탕입니다. 깔끔해. 자, 이제 집에서 보양하세요. 타임쿡의 보양 삼계탕입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해 주시거나 02-6264-8819로 전화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는 집에서 보양입니다. 타임쿡의 보양 삼계탕.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로 전화주세요. 자, 마지막 산삼 순백 갈게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아가지고 산삼 순백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미리 채워야 될 6월의 선물로 딱입니다. 산삼순백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흡수율 높인 컴파운드 K 강화로 몸에 쏙쏙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이 산삼순백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6월에도 변함없이 산삼순백은 1+1인데 거기다가 사은품으로 천삼 발효식초 2병이 추가로 갑니다. 요겁니다, 요거. 야, 이거 단순한 사은품이 아니고요. 자연이 만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국내 유일의 저온 자연 발효식초. 네. 고온 발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렇습니다. 투명한 황금빛 원액을 자랑합니다. 이쁘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산삼이 한 뿌리씩 들어가 있죠? 자, 이 깊고 순한 맛, 식초라고 부르기엔 그 아까운 거를 이렇게 자연이 선물한 걸작들로 한 세트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 산삼 순백입니다. 네. 마지막 문구 할게요.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삼 순백.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자, 검색창에는 산삼 순백, 전화번호는 1666-1080.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삼 순백.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산삼 순백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는 1666-1080입니다. 자, 광고 했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김대중 대통령 정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깜짝 이벤트 중에서 네. 가장 드라마틱한 거. 네. 가장 드라마틱한 게 뭐냐? 북한의 지도자와 네. 북한의 대빵이랑 직접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난다.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게 이른바 6.15 남북 공동회담입니다. 정상회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나는 저 장면 저는 진짜 눈에 선합니다. 진짜. 나 진짜 내 통일되는 줄 알았다. 진짜. 나 진짜. 눈앞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 평양의 순안공항에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던 장면. 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6.15 공동선언을 하고 두 손을 맞잡은 장면. 그리고 이제 순안공항에서 이제 김정일이 도와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군인들의 사열을 받던 뭐 그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햇볕 정책의 이제 일환인 건데 햇볕 정책은 원래 김대중 정권이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이때 사실 그 이전부터
기업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 그리고 정주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햇볕 정책이 들어서니까 이제 더 탄력을 받았고. 네. 그렇지. 그 가운데서 이제 베를린 선언 이후로 이제 뭔가 우리도 이제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나올 때 네. 처음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건 비밀이었습니다. 왜? 협상을 했는데 정상회담이 만약 안 돼. 잘 안 되면. 그럼 이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에요. 그래서 비밀로 갑니다. 거기 갔었던 게 이제 박지원. 예, 박지원 씨가 가가지고 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전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지금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님이 네. 이제 가게 됐었던 건데 이때 제가 알기로 문화부 장관인가 그래요. 네. 이 그 무슨 뭐 국정원장도 아니고 네. 그 통일부 장관도 아닌데 갑니다. 가서 만나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만나자라고 하는 걸 합의를 하고 발표를 딱 했는데 갈 때도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가까운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때이니까 문재인 정권 때니까 그때는 뭔가 그 판문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어서 가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건 상상이 쉬운데 이때는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못 갑니다. 디귿자로 비행기를 타고 디귿자로 꺾어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 서해 쪽으로 완전히 벗어났다가 돌아가서 디귿자로 이렇게 못 믿으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을 갑니다. 평양까지 가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갔으면 딱 이렇게. 직선으로 갔으면 15분이지. 북한군이 어떻게 할 줄 알아? 라는 생각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렇게 꺾어 들어가고 서로 이게 합의를 할 때 자꾸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뭐요? 보안. 그러면은 남측이라 부르죠, 보통. 남측 쪽에서 올 때 그럼 경호원들 총 찰 거야? 그러네. 야, 내가 총 들고 올게? 총 들고 오려고?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되지. 그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대통령인데. 그거 우리 입장에서 그럼 우리 보안은 어떻게 하려고? 이게 일종에 따지면 전쟁 게임 같은 데뭐 킹 잡기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원래는 저 김정일이 나오기를 안 돼 있었어요. 나오기를 안 돼 있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원래 그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하는 축사를 준비했는데 그거 못했다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악수 딱 때리고 차에 타락했답니다. 니 김대중 대통령이었어. 오줌 쌌나 안 쌌나? 안 타고 싶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줄 알아, 맞아요. 갑자기 만나가지고 타라. 탔는데 카퍼레이드 하자고. 같이 카퍼레이드 평양 하는 시민들 거. 앞에서 이제 카퍼레이드. 네, 카퍼레이드 하는 걸로 55분 탔습니다. 카퍼레이드만. 야. 쭉 타고 가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공동선언까지 합의를 하게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벤트. 한 번 이렇게 터주는 거로 시작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대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분단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공식 회담을 통해서 만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연출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육로를 통해서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회담을 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원래도 이제 저 군사 분계선 있는데 노란 선 같은 건 원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장면의 어떤 감격을 연출하기 위해서 네. 선을 긋고 대통령 내외가 이제 함께 손잡고 육로로 걸어서 넘는 그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평양 개성 고속도로를 타고 저렇게 걸어서 넘고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래서 이제 첫 네. 만남 때는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이번에는 육로로. 걸어서 간다는 이벤트를 이제 만들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가 되면 조금 더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장치들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판문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판문점 이른바 이제 도보다리 회담 또 있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2차 회담 때 평양에 갔을 때 네. 평양의 그 체육관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능라도 5.1 경기장. 남한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던 굉장히 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고 저 때 또 남북 정상이 둘이 백두산을 함께 이제 방문하는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뭉클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주선해서 남북미 삼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어떤 정상회담의 형태가 갖춰지게 됐습니다. 저 때 제가 알기로 백두산에서 물을 조금 떠와서 기념식수에 물을 붓는 맞아요. 그런 행사도 네.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갔다면은 남북 관계가 좀 좋았다면은 뭐 썰인데 유력한 썰 중에 이제 김정은이
제주도의 한라산으로 와서 같이 하는 뭐 행사도 생각을 했었다. 원래 답방하겠다고 약속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 쭉 이어졌으면 종전선언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 이게 지금 뭐 여기 이제 남천동 채널은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통일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생각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안이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우리가 결정은 해야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바로 앞에 붙어 있고. 계속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고. 휴전 중이고. 실제로 전쟁을 했었고 휴전 중이고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채로 지금 벌써 50년 넘게 50년 뭐야 60년 70년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돼요. 네. 이대로 갈 거예요? 안 돼. 아니거든.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뭐 꼭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한 나라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뭐라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된다. 네. 그럴 때 어쨌든 지금까지 민주 정권에서는 적어도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정책들을 저것이 뭐 쇼잉이든 아니면 쇼통이든 뭐가 됐든 간에 뭐라도 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깜짝 정책이라고 했었지만 사실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발표가 깜짝일 수는 있지만 사전 준비는 굉장히 오래 굉장히 치열하게 꼼꼼하고, 하고요. 네,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새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준비한 것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을 때 격려와 찬사를 받을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 이제 정권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이끌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되면 한다.